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비트코인이 논란 중이죠.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핀테크의 산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랜딩클럽의 경우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줍니다.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랜딩클럽을 통해 직접 만나는 거죠. 전통의 택시회사는 택시를 보유하고 그 택시를 잠시 필요한 승객에게 임차해주고 그 대가로 택시비를 받죠. 그런데 우버가 등장해 차가 있는 개인과 차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택시회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연결을 시켜줍니다. 랜딩클럽이나 우버처럼 기존의 은행이나 택시회사를 대신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개념적으로는 전통의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고 결제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의 산물,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상 열기의 본질은 이 플랫폼에 대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돈 넣고 돈 먹는 투기판이죠. 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플랫폼으로서의 핀테크를 장려하는 정책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비트코인 샀어요?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는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요. 아니, 뉴스는 너무 넘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가다가 TV나 라디오 혹은 뭐 신문지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개념은 설명 없이 예, 기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올랐다 내렸다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라는 필요 있다 말이죠. 없다만 얘기하는데 자꾸 주변에서도 물어봐가지고 예. 사셨나요?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 네. 네. 개념을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개인과 개인이 중간에 전통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예. 금융회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왜 플랫폼이냐?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면은 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가상화폐로 또 번역이 되니까 이걸 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금처럼 결국은 전자금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개념적으로 훨씬 확장된 건데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조개. 아주 예전에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에. 예,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도 화폐 가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금, 은, 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화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금은은 동전 모양이 아니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자연스러운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시면 종이에다가 숫자 놓고 이거 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겁니다, 되게. 종이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단 말이죠. 약속이죠. 예. 예, 그렇죠. 국가가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인정을 해서 종이가 돈이 되는데 그 다음은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카드가 나와서 카드. 카드는 플라스틱이에요. 금은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무슨 돈이야. 더군다나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냈는데 물건을 막 줘. 그렇죠. 심지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해서. 이상하단 말이죠. 굉장히. 금은 시대 사람들한테 바로 플라스틱을 보여주고 이것만 주면 뭐든 살 수 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하는데 이 신용카드라는 게 오래 안 됐어요. 1950년에 탄생했거든요. 처음 탄생한 게 다이너스 카드예요. 처음에는 회원도 100명인가 200명 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내가 지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럴 때가 있는데 다이너스 실제 디너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받아주는 식당을 뉴욕 안에서 열 몇 개인가 구해요. 그런 다음에 외상카드인 거예요. 외상카드. 개념이라는 게. 일단 이걸로 나 신용 있잖아. 알지? 이거 일단 받아줘.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돈 줄 테니까. 외상 장부입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그때 기록만 해두고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회원은 카드를 긁고 나중에 카드사한테 돈을 내죠. 그때 이제 수수료를 더해서 내죠. 그리고 가맹점은 일단 물건을 내주고 카드사한테 나중에 돈을 받죠. 수수료 떼고. 중간에 가맹점이 생긴 거, 그 카드사가 생긴 거거든요. 금은시대 사람들한테 이게 이해하기 힘들듯이 비트코인도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 오해가 많은데, 물론 화폐를 목표로 하긴 했어요. 근데 현재는, 가상통화. 예, 현재는 현실적으로 화폐 기능이 없어요. 뭐 여기서는 살 수 있다, 외국에 가면 된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 1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가격 등록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일은 이걸로 10잔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안 씁니다. 우리가 오늘 1,000원 주고 커피를 사고 내일 1,000원 주고 커피를 사는 것은 오늘도 1,000원이지만 내일도 1,000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거 왜 씁니까? 아깝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폐 이런 거 사실상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내재된 기술이나 개념이 혁신적인 거예요. 금은에서 카드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혁신적이에요. 은행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블록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술 자체를 몰라도 돼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눠서 분산 저장해서 해킹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은행이 없이 송금도 되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이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의 금융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예요. 그래서 누가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폰지 사기 폭락하듯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한 달만 해도 시세가 굉장히 출렁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한다고 이미 불붙은 분들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이 그렇다. 예. 그래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한데 굉장히 정부가 질서 있게 장려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밖에서 그만하는데요. 예. 몰라서 그래요. 중요하다는 걸 우리 PD가. 다음 기회에 전문가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대화 전제 조건들을 일단 접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틸러슨 종북이네요, 종북.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종북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경우에 꼭 투트랙으로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니까. 예, 그렇죠. 백악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성명 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딩이 바뀌지 않았다 수준으로 모호하잖아요. 애초에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하간 국내에서 정치인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누구든 이런 말을 했다면 보수 매체에서 융단 폭격을 했을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도 종북만의 종북.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더 센데요. 일단 만나자. 그리고 북한이 원한다면 날씨 얘기도 할 수 있다. 당신이 흥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이 사각형인지 둥근지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우선은 얼굴 보고 앉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 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진보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왔던 이야기인데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만납니까? 일단 만나거나 안 다음에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정북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미국에서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든 분들은 어디를 무슨 길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큰일 났네요. 자, 네. 다음 뉴스 뭡니까? 게다가 매파로 분류되는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면서 충돌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 김정은 축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이제 뒤에 마지막 기회다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거를 뽑아서 보도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빨리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요. 근데 이제 보수 매체에서 충돌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뒤를 뽑는
의도적인 거죠. 예, 의도적인 건데 여기서 목표가 또 여기 또 태극기 드신 분,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와 성적이 같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곤란하게 발언. 북한 김정은 축출이 목표가 아니다. 예. 비핵화가 목표다. 북한이 거꾸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체제는 인정해달라. 그리고 그게 있어야 뭐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목표 자체가 그건데 이게 다 종북. 큰일 났네요, 미국.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수사팀에 기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비열한 거죠. 왜냐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면서 근데 이제 당하는 PD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작가들은. PD 작가들은. 근데 갑자기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체포되고 이러면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렇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목표 자체가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 그랬다는 게 이제 밝혀져 가니 당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 일을 했던 예. 검찰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죠. 예. 네, 지금 과거 사위가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다음은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을 JTBC가 전했습니다. 최 의원이 2014년 10월 달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을 때 자신의 집무실을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고맙다라는 인사도 했다고 돈을 전달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이고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다음에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정원 장부에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어제 회기 중이니까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표결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어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는 하지만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일이 지나면요. 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고요.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실제로 표결해서 23일 국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니까 뭐 하루 이틀 있으면 사라지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의회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고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여하간 회기 끝나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24일 날 아마 영장 심사하겠네요. 예. 예, 크리스마스 그 이유가 될 이브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박수를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할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뭐 그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민의당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자료 제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건데요. 측근이 받았던 비자금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 후 저희가 3부에 박지원 전 대표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DJ 비자금으로 특정해가지고 자료를 준 것으로 얘기되다가 자료를 줬다는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DJ가 아니라 DJ 측근 비자금으로 이거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 살짝 회피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DJ 측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세로 전환된 듯한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할 말이 많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리얼이 있는데 그래서 제목 정도 좀 훑어볼까요? 네, 다스 주요 협력사들의 갑질 넘은 횡포로서 견실한 기업이 폐업하게 됐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다스 정학용 부사장이 깊숙이 개입돼서 다스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아마 내일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스 정학용 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지금 SM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다스 계열사가 아니라 이제 그 납품업체들을
흡수하고 있죠. 흡수 통합하고 있는데 사실상.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예. 소식들을요. 간단한 방정식은 처음에는 하청을 준다고 약속해서 시설을 막 느리게 하고 설비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가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클랩을 건다든가 적자를 발생시켜요. 그 회사에. 그럼 그 회사는 점점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납품을 제대로 예, 못하니까. 그 부실해지게 되죠. 예. 그러면 그 계약을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더 가격을 낮추고 어느 순간 아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서 대신 공장을 인수해 줄게 직원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먹어버리는 과거에 대기업들이 해서 막 욕 많이 먹었던 예. 그런 게 그 밑에 단계 그러니까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회사들을 좀 걷어들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회사가 흡입하고 있다. 예. 네, 이번 회사 같은 경우 양정공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요신문이 과거에도 해암과 DMI라는 곳이 이런 방식으로 인수됐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게 진행되어가는 와중에 그 전례가 있어서 일요신문발 보도가 있습니다. 다스가 그러니까 승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마 이제 보수 매체, 저는 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 매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최근, 종편과 보수 매체는 주제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굴욕, 예. 예, 이게 예.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굴욕을 당하는 걸 기정사실로 해서 폭탄을 때려붓고 있거든요. 네. 네.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보수 측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먼저 이탈한 지지층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이례적인데 TK에서 많이 빠졌고요. 네, 뭐 당연히. 예, 50대하고 20대도 빠졌습니다. 20대 보수층도 빠졌을 거예요. 예, 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빠졌는데 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1.3%포인트 하락을 해서 69.5%입니다. 6주 연속 지난주까지 70%대 유지를 했는데 네. 살짝 60% 선으로 내려섰고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해서 24.6%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건지 굴욕 외교 공세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됐고 또 지난주 주말을 거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 지지층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네. 싶고요. 그래서 네. 자 어제 네. 그러니까 주 통계를 내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주 중간에 내고 또 바로 나오니까 네. 주말에 다른 맞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는 60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등을 했나요? 그러니까 69.8%를 반등을 했는데 월요일 날 11일에는 69.8%, 네. 12일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68.4%. 네. 그래서 이 12일에 월요일하고 그 이틀에 거쳐서 이제 굴욕 외교 또는 홀대 외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진행이 나왔거든요. 됐습니다. 네. 또 뭐 TV조선 80조 보도라든지 민정수 80조 보도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네. 예, 북한과 대화하는데 80조를 달라고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예. 어디 발인지 모를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 특사 논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고 전반 중동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캐러 갔다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보도죠. 네. 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부수매체 모르는 분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 융단 폭격이 있었고 네, 그런데 네. 수요일은 69.8.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그 후보의 투표층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리고 대표.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보면 지금 이전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97, 8% 네.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투표층에서는 94%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94%, 네. 그리고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투표층에서는 한 91.5%로 좀 소폭 그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몇 주 동안은 거의 미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인으로만 좀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쏟아부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계속 몇 달째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0. 몇 프로 올라갔거나 1% 올라갔거나 1% 떨어졌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예. 이제 흐름은 그렇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여전히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긍정표가 크게 높거나 우세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민주당은 왜 급상승을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하고 연동돼서 가는데 네네. 민주당만 보통은 움직여도 0점대가 움직이거나 네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혹은 일단- 많이 움직이면 1, 2%인데 여기는 한 예, 3, 4% 요인이 올라가죠. 제대로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붙었나 하면 무당층에서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0.8% 하락을 3.5%를 기록했는데 이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많이 그럼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반작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사이에 그 소위 이제 보충이 집결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생각되니까 반대로 또 집결하는. 예, 그 새 원내대표 그 선출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 한국당 같은 경우 1.2% 상승을 해서 19%였는데 사실 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이 모일 것 같으면 이쪽도 모여요. 네네. 그런 그래서- 효과인 것 같네요.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 19.9%, 19.8%, 근데 어제 같은 경우 17.9%로 좀 떨어졌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숫자를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요. 4.2%포인트 상승을 해서 53.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54.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주로 진보층하고 20대, 호남, 경기, 인천 이런 쪽으로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당 상승률 4%대는 오랜만에 보네요. 네, 좀 상당폭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횡보세입니다. 0.1%포인트 상승을 해서 6.1%이고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박주원 그 논란이라든지 네. 그 당내 내용들이 호남을 방문한 과정 속에서 많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붙는 사람도 있겠죠. 네, 바른정당도 금방 이제 반작용 말씀하셨는데 1.6%포인트를 하락을 해서 4.7%가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의 반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조사는 거의 소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것마다 알려주냐, 주마는 이제 플리바게닝, 형량. 예. 우리는 없는 제도죠. 예,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네. 이제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높게 이렇게 나왔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쪽으로 논란을 틀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제도가 네네. 그러니까 수사 협조하면 형량을 좀 봐주는. 맞습니다. 바로 네. 그게 이제 플리바게닝 제도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 또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물었는데 찬성이 57%가 나왔고요. 반대가 29.3%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찬성이 많이 나온 겁니다. 보수층은 반대하죠. 예, 보수층과 이상해요. 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반대가 우세하고요. 네. 그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지지층 가장 높은데요.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그 대부분의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왜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지 네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려가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저도 사실은 도입돼야 한다는 쪽인데 네. 우리가 모르는 면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네네.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사 개요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중고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비트코인이 논란 중이죠.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핀테크의 산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랜딩 클럽의 경우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줍니다.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랜딩 클럽을 통해 직접 만나는 거죠. 전통의 택시회사는 택시를 보유하고 그 택시를 잠시 필요한 승객에게 임차해주고 그 대가로 택시비를 받죠. 그런데 우버가 등장해 차가 있는 개인과 차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택시회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연결을 시켜줍니다. 랜딩클럽이나 우버처럼 기존의 은행이나 택시회사를 대신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개념적으로는 전통의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고 결제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의 산물,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상 열기의 본질은 이 플랫폼에 대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돈 넣고 돈 먹는 투기판이죠. 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플랫폼으로서의 핀테크를 장려하는 정책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비트코인 샀어요?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는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요. 아니, 뉴스는 너무 넘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가다가 TV나 라디오 혹은 뭐 신문지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개념은 설명 없이 예, 기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올랐다 내렸다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라는 필요 있다 말이죠. 없다만 얘기하는데 자꾸 주변에서도 물어봐가지고 예. 사셨나요?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 네. 네. 개념을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개인과 개인이 중간에 전통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예. 금융회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저는 그 징크스 김어준의 저주를 피해서 성공한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특히 웰빙 당이라고 알려진 한국당에서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 출신의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장 때처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죠. 첫 발을 헛발질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과 싸우겠다라고 일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는 프레임입니다. 문재인과 싸우는 투쟁의 프레임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의 프레임으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서 한국당 반성 더 필요하죠. 그리고 진정한 보수 가치를 세우는 혁신의 프레임 이게 필요했는데요. 앞으로 싸움만 하시겠다? 저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슷하게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MB와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것은 그 나라를 말아먹었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항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70%대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국민과 민심을 싸우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싸움만 하겠다? 참 걱정되고요. 저는 오히려 적폐청산을 함께 해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김성태 의원님 혼자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거 좀 함께 추진하시자고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싸운다니까 할 일 없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걸로 연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 야당은
대여 투쟁력이 배제된 가운데 대여 협상이라든지 대정부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 예산 처리 심의 과정에서 저희 한국당은 그냥 패싱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 전임 대표님을 제가 뭐 이렇게 폐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내주고 사실상 이제 8개월 채 돼가지만은 아직까지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정당이에요. 반면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이 사상과 이념 그리고 현장 투쟁이 몸에 밴 한마디로 투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지금 어찌 보면 온실 속의 하초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여기도 김성태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가족들 생계 또 저 자신의 학비 때문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노동한 사람입니다. 덤프트럭 운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가 이제 자유한국당 그러면 기득권 금수저 뭐 엘리트 정당 쉽게 말하면 고관 대작의 자식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쫄부들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아서 돈 보따리 들고 찾아가는 정당 이게 이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좀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김성태 의원님은 흑수저 출신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안철수 그런 다른 야당의 지도자하고는 바탕과 결이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처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진정어린 충고는 제가 10세 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10세 책을 낸다는 거는 편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10번째 지금 판이 나오는데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서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싸우겠다가 아니라 반성하겠다. 그게 일성이었으면은 더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럼 다시 한번 오징어 잘 바꿔보세요. 싸우겠습니다 하고 예. 내적으로는 자성과 방성, 핵심을 그걸 통해서 거꾸로 순서를 진정한 통합을 예. 이뤄내겠습니다. 반성과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싸우겠습니다. 그게 신임 김성태 대표의 안민석 의원님 적절한 스탠스였어요. 또 저에게 강요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이제 좀 진정은 좀 강요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건 밖에 나가서 저는 하셔도 되는 뭐- 얘기인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얘기가 김성태 의원님 그럼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시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사실 원내대표 되더라도 예. 안민석 의원님 또 김원중 공장장과 이 700만 이 청취자가 있습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제 제가 이 쭉 업무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아침에 회의가 빠진 게 없더군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홍수저 당대표가 주관하고 나머지 하수목은 또 저가 또 주관하는 아침 회의가. 이제 대표 되셨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가끔 말이에요. 예. 행사가 캔슬 된다든지 일정이 중단된다. 캔슬이 아니라 캔슬.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또 필요하다고 두 분이 저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네, 이 방송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방송, 내부자 둘의 방송이 청취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을 김성태 굉장히 늦게 의원님이 느끼셨네요. 예, 원내대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밖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야, 안 의원 앞으로 우리 보름에 한 번씩은 할까 그래도. 격주에. 그렇게 한번. 저한테는 기속말로 살짝 하셨어요. 격주 한번. 예. 제가 정도 저는 한번 뭐 하죠. 그렇습니다. 시간 여건만 된다면은 안민석 의원님과 또 김어준 공장장이 패고 싶은 사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맷집 좋은 김성태라도 쭉 패야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 또 청취자들 또 시원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얻어 터지고 맞으면서 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또 김성태 아닙니까? 막 그런 셀프 칭찬 또 측면에서 하시고 오늘 저는 뭐 그만큼 극도로 기울어진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실상 마음고생 엄청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지청에서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왜 나가냐.
그런데 그렇지만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지층보다 원래 이 보수 정당은 지지층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게 가장 큰 위험한 현실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지지층보다는 대려 이 방송의 주 고객인 젊은층 그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를 더 중시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얻어 터지면서도 세상 바로 알고 싶어요. 대표님이 되시더니 목소리 여유도 생기셨고 사실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분당 몇 번씩 사실상도 나오시고. 제가요, 오늘 이제, 기분 좋은 날이고 축하드리는 날인데, 제가 세 가지 좀 조언을 제가 세 가지잖아요. 네. 첫째는, 얼른 해주세요. 제발 좀 적폐청산 이거 좀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사당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친박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거의 소멸돼 가는 것 같고요. 친박 대신 그 자리에 홍박이 지금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친박은 TK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번 그 친박 대신 친홍. 예. 친홍은 PK예요. 김성태 의원님이 진주거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합천이에요. 창녕. 예. 합천에서 태어나시고. 창녕하고도 연구가 있고. 그래서 요 진주, 창녕, 합천, 요 근거지를 둔 두 분이 홍준표 사당화를 만들지 않을까. 이걸 좀 막아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 정말, 이거 제발입니다. 경남 함양 아닙니까? 저는 의령이고요. 제발입니다. 이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총수. 네. 자꾸 총수라고 그러네. 공장장님. 이거 정말 제가 바랍니다. 발목당 이미지에 벗어서야 됩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발목당 이미지 말고 정책으로 저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한국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성공하는 원내대표 됩니다.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을 또 보수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원내대표 출마를 이렇게 결심할 때만 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뭐 저 자신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이 2012년 이렇게 탄생한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총 7번 치러졌어요. 7번 내리 흔히 말하는 한 번도 친박이 아닌 사람이 당선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계속 됐다는 거죠. 이제 그 개파 이야기 저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만은 말 그대로 7전7패예요. 친박이거나 친박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친박당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은 많은 흔히 말하는 그동안 이 개파에 이렇게 인식되어진 사람들도 저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밝혀주십시오 한 번만. 그러니까 친박은 안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야기들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도 지지했다는 문재인 거죠. 정권의 그죠? 적폐청산. 대표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도 대표님 지지했다 이번에 그런 거죠. 표는 이 선거 중에 제일 어려운 선거가 어른들 상대로 맞습니다. 예.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심리 물길은 알아도 물길 속은 알아도 어른들 마음은 알아요. 과거에 친박이었던 분이 대표님을 왜 지지했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116명 중에 네.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복당파들 해가 2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우려되는 게 이제 친홍이라 그러는데 홍준표 당대표는 영원한 독구다입니다. 그 사람은 옆에 흔히 말하는 계보나 조직을 둘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오직 하면은 국회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한 사람이 경남도지사를 하고 진주 어려운 사건 아시죠? 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 당에서 출당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당시 홍준표 의원을 대변하고 옹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받은 표는 홍준표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에 다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홍이라는 이런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계파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박, 비박 찾다가 쪽박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계파는 어떤 저의 조언에 지금은
뭐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세 가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에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 그다음에 사당화 막아주시고 네. 세 번째 발목당 이미지 벗어주시고 좋아요. 요 세 가지 명심하시면 좋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적폐청산 좋아요. 잘못된 거 고치고 또 바로 세워야죠. 근데 하는데 그 대신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저희들이 희생합니다. 그좀 명심하겠습니다. 희생은 각오하는데 보복은 하지 마세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부터 함께 통과시키자고요. 그러면은 그건 보복 아니죠? 아, 좋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네. 막 입장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국민의당하고 역시 예. 불사조 김성태 바른정당하고 다 원내 협상 이루어진 준비해오세요. 겁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친박이 왜 김성태 일부 친박이 그렇게 분류됐을 법한 분들이 왜 김성태 의원을 찍었느냐?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만일 이번 대표 선거에서 도로 친박당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표를 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내적으로도 다 이제 공통된 공감된 정서예요. 제가 김어준 공장님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꼴통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안민석 의원이 제기해가지고 우리는 정권까지 내주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 당시 127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 85% 이상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 그걸 우리는 수용한 정당입니다. 말 끝까지 그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건강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고 또 집 나갔다 가출했던 사람도 있고 또 집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용광로에 다 녹아서 하나가 돼서 이제 문재인 또 정권 이 포퓰리즘 정책이나 또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아니, 야당이 국민들이 제대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책은 무조건 비판하고 포퓰리즘입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남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몰아매도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저 말씀 속에 앞으로 정당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수가 있어요. 바른정당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특히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되셨으니까 바른정당이 앞으로 존립 기간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가 탈당 지금 바로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까? 몇 분 듣거든요. 아, 그래. 예. 바른정당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친박에 소멸되고 있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복당파가 득세하고 있으니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당선됐다고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방 입장을 바꿀 이제 보따리 싸고 있죠. 바른정당 그분들이 의원들이 몇명 금방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홍준표 당대표께서 하신 샘문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보수는 지난 수년간 이익을 위해서 가치와 철학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데 국민의당도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면 같이 합니다. 같이 해야죠. 제가 안철수 대표도 가능합니까? 안철수 대표라고 저희랑 같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단연간 연구를 한 김성태 연구가지 않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머릿속에 이 그림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한다. 국민정당과는 사안별로 연대한다. 어떻습니까? 정책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국민의당 방문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제대로 드렸죠. 된 야당 같이 합시다. 네. 뭐 통합은 아니고 그쪽은 사안별 정책연대죠. 지금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의 저 몸부림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지켜봐야죠. 국민당까지도 그러면 통합하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저는 거기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실 지금 생각을
보수 그러고 대통합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정당 구조는 20대 총선 때처럼 민주당, 국민당, 한국당 또는 3당 안민석, 구조 김성태.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예, 방금 쨍하고 했던 날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응원입니다. 정치 구단주, 예,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너는 또 안녕 못합니다로 코너명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안녕 못합니다. 쨍하고 해뜰날 나오는데 네. 오늘 제 동생 송대관 디너쇼가 있는데 거기 제 아내하고 가려고 티켓 샀다가 예. 저희 집에 우환이 있어서 못 가는데 네. 노래 나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네. 지금 그래서 예. 오늘 뭐 방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도 있고 또 고정 출연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빌고요. 예. 그 제가 방송 전에 얘기 좀 들어가지고, 예. 편찮으신데도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명할 일이 또 있고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크게 논란이 된 거니까 제가 잠깐 요약하면, 박주원 최고가 이제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건넸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되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주지 않았다 혹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해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J 측근 비자금으로 줬다. 예, 측근 비자금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측근 비자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짝 워딩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게 박지원 대표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네, 이거 좀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박주원 최고위원의 오락가락 예. 변명에 대해서 박주원. 예. 누구도 언론도 다 믿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 출입 기자들도 괜히 제가 얘기하면 커지니까 예. 거기만 키워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예.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주성용 의원이 다시 법사위에서 예. 그 DJ CD다 예. 이렇게 흔들 때 저는 법사위원이니까 같이 있어서 둘이 붙었어요. 네. 제가 면책특권 뒤에서 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발표를 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고소하겠다 예. 했는데 주성용 의원이 그 다음날 라디오에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도 예. 박주원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 안산시장을 한 사람 그때 현직이었던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직 2006년이었는데 현직인지 아닌지 저도 가물가물 합니다. 예. 예. 그분이 제보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때도.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분을 박주원을 몰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주성용 의원이 300만 원 벌금 처금 받고 끝났어요. 사실 무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제가 그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거하면은 그 CD 중에 100억짜리가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처남과 예.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거군요. 네,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교포란 말이에요. 예. 제일교포기 때문에 이제 혹시 했는데 보니까 주인을 찾아보니까 아니어서 끝난 거예요. 검찰은 최초의 출발은 처남 동명
천안과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출발했고 검찰에 직접 찾아보더니 아니어서 사실 무고로 끝난 사건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이 경향신문 보도 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접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하더라도 전부 거절을 안 했더라고요. 예.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아니다. 예. 경향신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주성용 의원한테 안 줬다. 예. 했다가 지금은 주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자료를 공개하고 주성용 의원과 전화한 것을 녹음해놨다. 예. 이걸 공개하겠다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다가 당무회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글쎄요. 예. 그러다가 그런데 주성용 의원이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정의롭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간사였지만 우리에게 그건 해야 된다. 라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됐든 DJ 비자금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DJ 측근 네. 그러면서 대북 송금 특검 관계인데 그러면 박지원 대표. 박지원이냐? 예. 아니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안다. 예. 부인하지 하는 식으로 않았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북 송금 특검은 2003년이에요. 예. 그리고 CD 발행일은 2006년 2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박지원 최고 그리고 당원권도 정지됐는데 어떻게 최고회의에 나가서 발언을 했죠?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출석했던데요? 출석해서 발언한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측근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름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할 테니까. 네. 예. 저는 고소해요. 참나. 그 박지원 더 하나 웃기는 것은 대표님을 특정한 건 맞아요. 거의 전후로 봐서는. 전후로 봐서는 그런데 본인은 역시 검찰 수사관 출신답게 그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예. 상의를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취급할 건데 네. 그 전에 이름을 밝혀라. 네.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웃기는 게 그 비자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못 찾아갔다. 네. 금융실명제 때문에 못 찾아갔다는 금융실명제도 DJ 전 YS 때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수사관 출신 치고는 너무나 시나리오를 써도 아주 서투른 요령 부족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틀림없이 10년 전 건데 갑자기 나온 걸 보니까 이 통합파의 힘을 빼려고 통합 반대파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이용주 의원 같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걸 흘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할 수만은 없으니 이렇게 되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건 경향신문에서도 그건 이제 밝혔으니까 알고 또 경향신문에서 기사화하기 전에 5일 전부터인가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아닌 건 아는데 이제 원내 의원총회에서 제가 당헌 당규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비상조치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당헌 당규가 있으니까 이 DJ 비자금을 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를 대면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안철수 대표도 수긍해서
당원권 및 최고위원 직위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에 나와서 발언했죠.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자기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예, 받아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의거하면은 DJ 비자금이 아니다. 예.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용주 박지원을 묶어서. 한번 묶어서 네. 해보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대라 이거예요. 박지원이 비자금이라고 이름을 대면은 제가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름을 안 되겠죠, 근데. 그 이름은 안 되는 거죠. 네, 이름은 그런데 안 이제 되고.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언론한테 대고 박지원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지금 왜- 지금 하신 거죠. 지금 한 겁니다. 예. 말도 안 된다. 그 예. 소설치고는 너무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같이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 당무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야,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초반에 있었는데 전혀 기색이 없죠? 그 뭐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도 우리 공장장이 안철수 미워하고 막 하니까 저를 코너에 몰았어도 그렇지만은 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고집도 있고 그런 면에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통합으로 밀고 갈 것이다. 제가 점친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탈호남인 것 같습니다. 탈호남.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몇 분과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몇 분을 흡수하려고 이 큰 분란을 일으켜서 실제 당내에 혹시 그 통합되더라도 들어올 의원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박주원 거기다 하나만 추가로 더 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대로부터 150억 CD를 받았다. 예. 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 수표 CD 추적을 하니까 예. 그 150억이 저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예. 저에게 넘어오는 CD다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예, 검찰 수사, 검찰에 얼마나 CD 추적, 수표 추적을 잘하는 곳이에요. 해가지고 무죄가 됐거든요. 하여튼 박지원 대표 주장 최고의 주장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다 거짓말이다. 거기 연결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통합 얘기하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 나온 사건인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일부 떨어져 나가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탈호남하면 좋은 거지 뭐. 내심 합의원 뭐 좋아. 말은 직접 스스로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향 아닙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도 호남과 함께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네.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TV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당 갈등이 심해서 통합 가능할지 의문이다. 예. 그러나 선거연대는 열려 있고 국민의당과 끝나면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선정거대.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 예. 후 한국당 예. 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말로도 확인될 수 있고 예. 또 방금 호남 배제 얘기도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러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전동연 이런 호남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 몇 명 나가라 이거죠. 네, 제발. 나가면 몇 명 남아요. 아, 지금 보면은. 네, 제발 나가라 이거죠. 지금 네. 이게요, 전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 한겨레 일면 탑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개혁 입법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왔지만은 보십시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제1성이 투쟁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좌파 뭐 이것도 척결하고 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싸움하는 당 된다.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적폐 세력을 척결하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해야지 이렇게 투쟁, 좌파 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개혁을 또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과연 손을 잡았을 때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바른정당 명망만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듣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일단 바른정당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흐트러지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내가 새로운 중도다. 내가 새로운 정도의 적자다. 이거를 말하려고 지금 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남색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호남색을 털어내서 네. 어디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본인 계산은 다른가 봐요. 글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있는 내 재산을 털어내가지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이거 쥐락펴락 할 거예요. 앞으로. 싸움 잘하는 분입니다. 네, 싸움 잘하죠. 네. 싸움 잘하고 저 아주 뭐 쥐락펴락 할 건데 어제도 다니면서 휘저어버리는 거 보세요. 네. 그런데 책상 위도 잘 올라가세요. 어떻게 됐든 한국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바른정당 의원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몇 명 남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 6명 남으면은 호남 폐지하고 유승민, 안철수 통합해서 그 몇 석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중간 단계고 그 이유를 보는 거겠죠. 그 이후로 이제 예. 한국당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중도 보수 대표로 자기가 한번 하겠다. 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뭐 국민당에서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본인이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될 길은 없고 결국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는 적당한 주자가 그렇게 눈에 안 띄니까 본인이 거기서 뛰는 게 더 낫다고 그라운드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안철수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제 아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촛불혁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친박이 35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했어요. 여전히. 이것도 무서운 표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세력이 그 정도 규모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추 세력으로 조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지. 왜 목전에 되지도 않을 대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다가 보수로 가보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근데 기정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남은 것은 그러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 이혼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글쎄 광주에서 어제 우리 개혁연대 저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발제자 전남대학교 교수님, 예, 최영태 교수도 예. 합의 이혼이 낫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방송에 1, 2주 전에 나왔을 때 네, 그것도- 합의 이혼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귀가 솔깃하더라.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열을 하는 것은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은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합의혼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들이 불만을 갖더라도 소통해서 함께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3분의 2가 예. 이 통합은 반대하고 3분의 2는 맞습니까? 3분의 2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당초 예. 개혁연대 사람들이 그 당초는 이제 10여 분의 당을 구하는 초선. 그래서 예. 구당초. 이름은 좀 촌스럽다고 전해주십시오. 구당초. 1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양쪽 다 적극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장은 자꾸 예. 우리를 분당의 길로 아주 그 기름을 부어오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그냥 보이는 걸 저도 말할 그걸 뿐입니다.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해라. 중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전될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당초 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의미는, 이렇게 뭐랄까, 의지는 뭐라 그러죠? 취지는 좋은데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대표는 이미 통합의 길로 떠나버렸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거죠. 우리는 통합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3분의 2나 얘기를 하면 안 해야 정상인데 네. 안철수 대표는 우리 나잖아요. 앞에서는 통합 통짜도 안 꺼내겠다라고 해놓고 밖에 가서는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을 돌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장애투쟁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는 돌아오고 예산투쟁할 때 당대표는 당에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나 예산국회 때나 계속 지방으로 다니면서 통합하고 또 저희들 만나서는 네. 아니라 가고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거점 확보는 3등하다 2등 된다 통합하면 그렇지만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것은 기초의원밖에 없어요. 예. 거점 확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과연 통합을 투표에 붙였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통합을 투표에 붙이면은 이기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거죠. 그것도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이 제 말꼬리를 잡았더라고요. 예. 저한테 물어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하더냐. 예.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반대예요. 예.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은 분당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은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이긴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는 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국을 돌고 있는 거죠. 그 전국을 돌면서 예.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들의 애로를 알아요. 만약 비호남권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기초의원은 2명 내지 5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어요. 네네. 한두 명씩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된다. 예.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예.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나 당선되겠느냐.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도 당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패배로 예. 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하자. 그래서 의원들은 통합 선언은 중단하고 연합 연대는 계속 연구해서 해나가자 하는 그걸 지금 잘 안철수 대표가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반대표가 탈당을 하든 말든 분당이 되든 말든 이미 길은 정한 거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이쪽이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우리는 지금 비를 맞고 있다. 가랑비 맞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서 옷이 팍싹 젖어버리면 때 통합선언을 하면은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월 22일 날이나 3, 4일경에 한다. 올해 말에 해버리겠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옷 젖어가지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 옷을 벗어 던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로 들어가 버리면 막을 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은 대표가 선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압력하고 있는데 이 압력으로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피차가를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또 아마 그 평화계획연대 분들하고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 구당초 의원들하고 몇 사람 만나서 오찬하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꾸 다음 주 하는데 한번 저도 다음 주에 이 방송에 출연할 꼭 하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캐치하실 빌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주제가 워낙 오늘은 전혀 김어준 공장장께서 전혀 평소에는 관심 없는 주제. 뭡니까? 그런데 어제 잠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심상치 않다. 그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네. 대통령한테 전화도 해도 될 양반이 게시판에 가서 청원을 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죠. 그래서 역시 유시민 전 장관 정도가 움직여야 그러니까요. 이게 공장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이걸 보고 우리는 하와이 보내달라는 걸. 아니 근데 근데 제가 공장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거예요. 솔직히 정책 이슈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또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정쟁만 하지 정책은 얘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정책 얘기하면 해체를 다 돌아가요. 아니 근데 그 뉴스공장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 남의 이혼사 얘기는 시컬컬 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린이집과 그 초등학교 요즘 유권자들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니 유권자들은 다릅니다. 유권자들은 하나하나를 다 챙깁니다. 다 챙기진 않지만 최근에 젊은 세대 특히 예를 들어서 30대 주부 또는 40대 학부모 이런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거, 과거하고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거, 복지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도 챙기십니다.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병설 유치원 반대하는 식으로 단설 병설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야 이거. 그거 하나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말하는 기운이 많이 기울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히는 어떻게 됐냐면은 벌써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전에
법사위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복지위에서 이제 이게 통과를 됐어요. 예.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법사에서 왜 사방에서. 제동에 걸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제동에 걸린 거는 그러니까 교육위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고 나면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복지위에서 심사할 때 벌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만 이슈라고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청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은 시도 교육감들이 모이셔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성명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그냥 듣기로는 무조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저께는 드디어 이제 우리 부총리께서 예. 이거는 어린이집보다는 병설 유치원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거기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키가 있다. 어린이집은 유시민 장관이 관심이 있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전 복지부 장관이 충분히 관심 가질 복지부에서 보육을 책임을 지고요. 유치원부터는 교육이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병설 유치원을 많이 유치를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런데도 아직 많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먼저 끼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반대의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하고 교육부 사이의 견해 차이입니까?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주도권 차이입니까? 주도권 이게 문제가? 남의 터프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여기는 우리 이게 동네야. 이거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교장의 자율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왜 보육 쪽에서 이걸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전국에 한 37개가 있다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22개 오히려. 정도로. 네. 근데 잘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 둘 있는 요새 애 둘 낳으라고 난리인데 어린애 맡겨 있고 큰애는 학교 갔다 오면 같이 데리고 오고 부모 학교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 놀이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 좋은 네, 거죠. 넓고 게다가. 네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니네들 사설 어린이집들이 니네 이기심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문제는 자체는 그러니까 교육부를 제가 보면 교육부를 너무 패싱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책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왜냐하면 니네 터프라 그래서 이거 좋은 건데 왜 명분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추구한다는 것 같으면 사실은 서로 설득을 해나가면서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할인 초등학교에 대해서 네.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것을 왜 일로 들고 와가지고 네. 이쪽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하느냐. 우리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네.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저도. 교육부에서도 이게 저거 하는 게 병설 유치원 같은 거는 유치원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거기서 만약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들이 섞이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급식에 관련된 거를 누가 영양사를 케어를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디테일, 그러니까 공장장은 그런 거 뭐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이게 사실 정책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디테일이 결국은 공무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죠. 그러고요. 예.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번에 유시민 전 장관의 청원이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굉장히 영리하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청원으로 한 것도 영리한 거고. 그런 훌륭한 전략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걸 갖다가 법을 통과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는 법이 되건 말건 이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시민 장관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법으로 제도권으로 법에서 제도를 확실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민의를 왜 안 해? 내놔. 뭐 저기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는 어떤 점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7개에서 22개를 줄어든 이 중간 사연에는 분명히 문제도 있다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저는 어느 만큼은 좀 기간을 가지고 좀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싫어하고 학교의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동네의 사설 교육시설도 싫어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관할인데 여기서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논의도 없이 이것도 네. 싫어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게 옳은 방향인데 이걸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실 정부 실력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력뿐이 아니라 이런 거는 맵시 있게 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맵시 있게. 예. 왜냐하면 잘 다독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특히 솔직히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요, 국토부나 솔직히 우리 건축 쪽에서도 하나도 관여를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뭐 실무로 가서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는 관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거의 교육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시설 기준이라든가 복지부는 복지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실 이게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 구성 변화나 경제 구조 변화나 사회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 공간들이 자꾸 이렇게 복합화되는 게 필요한 추세에 있거든요, 사실은. 주상복합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주상복합 같은 거는 돈벌이 때만 나온 거고 어차피 이제는 그건 이미 오래됐는데. 사용에 의해서 하는 거. 특히 이제 공공청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따로 딱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3분이 뭐 길지 뭐.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3분이면 저는 지금 너무 뭘 좋은 하나도 게 해결합니다. 예. 김호준 공장장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유시민 장관의 굉장히 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장관이 안 했으면 하루 만에 청원이 3만 명을 돌파하는 건 있을 수 그럴 없죠. 리가 없죠. 지금 예. 한 5만 명 됐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래서 예. 아니 왜냐면 이게 그렇지 말라고 도대체 오늘 어떻게 박사님의 합니까? 해법. 딱 하고. 저기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중 장기 전략으로 다 가야 되는데 유시민 장관이 얘기하신 단기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법적 제도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법으로 해놓고 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거부감이라는 것 때문에. 겪어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제에 저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 자산을 예. 지금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좀 있게 구체적 하는 예를 방법. 들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 이게 왜냐하면 그냥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예. 그 공간을 청사를 각기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디자인도 하고 예를 들어 거기 정부 관리도 청사를 해주고. 정부 청사를 내가 행자부 이건 행자부니까 행자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래서 건물을 멋있게 디자인하고 또 재분배하고 하는 거는 또 딴 데 산다는 거죠? 네네. 아예.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가령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하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차별정부 때부터 이게 필요하다라고 아유, 굉장히 굉장히.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 그래서 제가 새로운 컨셉이네요. 유시민 청원에 의해서 내가 그 릴레이 청원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안 될 거예요. 화제는 안 될. 걱정은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나 제도적인 거라서 이런 건 안 될 텐데. 공공시설을 그 부처에 맡기지 말고 공공시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처를 따로 두자. 부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기관에서.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